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천 명 늘며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를 기록한 셈인데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실업자가 4개월 연속 늘었고 20대와 40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불안 요인도 상존했습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전날 사과 10kg의 평균 도매가는 9만 1,7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3.3%나 폭등했습니다. 사과의 평균 도매 가격은 1월 17일 사상 처음 9만 원대를 돌파했고 같은 달 29일 9만 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배 15kg의 평균 도매 가격 역시 10만 원을 넘어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게임백서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 점유율은 7.8%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2021년보다 5.8% 늘어난 22조 2,1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전체 게임 산업의 58.9%를 차지했고 2022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총 8만 4,347명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는데요. 다음 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달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죠. 자, 이후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바로 이 GTX를 통한 30분 이내의 출퇴근과 함께 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달 말입니다. 이 3월 30일 GTX-A의 일부 개통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또 집값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본격적인 GTX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이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GTX 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입니다.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 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합니다. 또 파주 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소장, 박경화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GTX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이 GTX의 모든 것들 확실히 익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성규 박사님, 이제 본격적인 GTX 이야기에 앞서서 역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정부 지금 출퇴근 30분 시대 또 교통 격차 해소 네. 이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3대 혁신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네, 이번에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시는 자리에서 민생 지금 토론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을 갖다가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속도,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공간 등 세 개 부분에서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뭐 사실은 이 단어 속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데 속도 부분은 기존의 GTX 등 이 교통 수단을 갖다가 첨단화 시켜가지고 이동 시간을 갖다 최소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네. 또 서울의 중요 지점에 원하는 곳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그 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속도의 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GTX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혁신으로 나오는데 이게 집을 뭐 잘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지거나 낙후되어 있거나 네. 굉장히 밀집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다는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포 골드라인 부분에 있어서 혼잡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광역 버스를 갖다가 집중 투입하는 등 상당히 기존 교통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를 하면서도 직장과의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상당히 이제 개선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은 실제로 이게 그동안 또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철도나 도로를 지화화해가지고 네.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철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지역 간에 있어서 단절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지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소통도 원활하고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의 공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가 조성 등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공간 구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첨단화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3대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뭐 이런 그런 것도 것도 하나의 포함된다고 볼수 포함이 있겠죠. 되는 거죠. 네네. 뭐 뉴욕에 가 보시면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큰 공원, 센트럴 파크 네. 그 밑으로 이제 뭐 가게 뭐 한다 뭐 세계 대도시에서도 함께 그래서 추진하고 공간 있는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효율성을, 거죠. 네. 그것이 이제 3대 혁신 전략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GTX 속도 혁신이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 본부장님.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GTX 이야기를 하는데 A 노선, B 노선, C 노선 하다가 이제는 D, E, F, 그러니까 1기 GTX, 2기 GTX 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예. 큰 틀에서 이 GTX 사업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GTX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외곽에서 이제 서울 도심의 이제 주요 거점으로 고속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그런 철도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 속도가 한 지금 100km 정도로 나와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철 대비 한 3배 정도 빠른 그런 그렇네요. 철도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운정에서 3분 가는 경우는 이제 80분 정도 걸리던 게 한 23분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도권의 교통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일대 혁신적인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GTX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시면 아리아리라고 해가지고 한 번쯤은 타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거고 영국은 이제 크로스레일이 이제 최근에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GTX 특징은 아무래도 대심도로 네. 건설해서 좀 기존에 많은 지하 지정물도 많고 지하철도 많이 건설되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 그걸 피하려면 노선이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대심도로 해서 좀 빠르게 네. 연결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특징이 밑으로 있습니다. 간다는 얘기죠? 예, 지하로. 밑으로. 지하. 예, 더 깊게. 네, 깊게. 예, 2기 GTX는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1기 노선의 일부 연장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DEF라고 하는 신규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노선이 연장되는 거는
A 노선이라고 하는 파주에서부터 동탄까지 가는 경우는 아래쪽으로 평택 지제까지 연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B 노선인 경우에는 마석까지 인천에서 마석까지 연결돼 있는데 그건 춘천까지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C 노선의 경우는 이제 수원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근데 거를 원래는 C죠. 평택 네. 예, 아산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로는 동두천시까지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연장이 하나가 있는 게 예, 예. 이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기 안에서 DEF라고 하는 신규 노선이 있는데요. 네. D 노선은 WY자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김포에서 지선이 와서 그 대장 신도시 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그 부천 운동장에서부터 삼성까지 지나가서 강남에 이제 주요한 거점을 다 지나고 예. 그다음에 하남 교산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래쪽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원주까지 연결되는 더블 Y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 노선도 삼성역을 또 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삼성역이 굉장히 네, 중요한 또 거점으로 몰리겠네요. 되는 네. 거고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동서를 연결해서 인천 공항에서부터 해서 이제 연신내, 광운대, 그 서울의 강북 지역을 거쳐서 왕숙, 덕소까지 연결되는 덕소까지. 예, 네. 연결되는 거고요. F 노선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떤 GTX 기존에 있는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F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들을 쭉 연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사업 순위도 조금 뒤에 가장 늦게 예.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기의 DEF 신규 노선은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요. 앞에 이제 연장하는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나요? 연장하는 거는 먼저 지자체하고의 분담 협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예, 분담 협의가 뭐 잘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그냥 바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GTX 그러니까 기존의 1기들은 이제 착착착 진행이 이제 돼 가고요. 이번에 발표된 건 2기. 기존의 1기 노선에서의 연장과 함께 DEF 신설 노선까지도 함께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성기 박사님. 예. 이달 말 3월 30일 날 예, 예. A가 이게 개통이 됩니다. 수서 그렇죠, 동탄이요. 그리고 B, C도 앞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 또 들어보면 착공도 하고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언제쯤 우리가 A는 좀 뭐 제대로 된 모습 만날까, B, 네. C는 만날까 일정을 한번 좀 잡아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A 노선 부분에 대한 개통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이야기로는 3월 28일 날 이제 그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A 노선이 전체가 개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서와 동탄 일부 구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서까지 오는 그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지금 그 걸리는 시간 한 19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분이 안 되네요. 네네 그렇죠. 네. 운정에서 지금 서울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A 노선 부분에서 이제 그 강북 쪽으로 가는 부분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로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그쪽도 아마 한 20분 이내에 나중에 다 완성이 돼서 개통이 된다면 그러니까 A 노선의 북쪽이죠. 그렇죠. 북쪽이죠. 예, 예. 네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내에 착공을 하긴 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다면 인천에서 서울역까지가 30분 만에 주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23분 만에 이동을 한다니까 정말 초고속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C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에서 수원까지인데 2028년에 지금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삼성역까지가 무려 27분 만에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정말 메가시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 중에서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네. 많은 분들이 전철하고 GTX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노선 자체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 GTX 같은 경우는 대심도 그러니까 아주 깊이 지하에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이게 곡선이 되면 곤란한 점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심도에서 그 장애물 없이 쭉 길게 파가지고 네네. 속도를 올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그 정말 속도에 있어 혁명적인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설명 우리 두 분 전문가에게 들으셨죠? 아마 지하로 60m보다도 더 팔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하에서 GTX가 파기 더 가기 때문에 모든 코스들이 다 직선이고 대략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들어가면은 한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기존 시간의 한 그렇죠. 3분의 1. 네. 예. 30분 걸렸다면은
10분 뭐 이렇게 네네. 계산을 네. 하시면 얼핏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경호 본부장님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2기 GTX 얘기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얘기도 했었고요. 네. A는 그래 어떻게 됐는데 네. B, C도 될 수 있을까? 일정대로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은 국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께 네. 좀 큰 틀에서 1기, 2기 GTX 사업의 뭐 일정 타당성, 뭐 예. 현실성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A 노선이 실은 좀 많이 걸렸죠. 네, 근데 그래서요. A 노선이 걸렸는데 B하고 C는 A 노선에 비하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 그래서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자 협상하고 그다음에 C 노선 같이 마찬가지로 협상하고 그다음에 실시 협약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착공한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B, C 노선으로 갈수록 좀 기간은 좀 단축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2기 신도시가 그러면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 2기 GTX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는 9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약간의 뭐 노선 병해라든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또 한 6개월 정도가 또 연장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9개월 아니면 길면 이제 1년 반, 1년 한 1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바뀌는 경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예비 타당성 들어갈 때 좀 더 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네. 단계별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 그러니까 2기 GTX에서도 그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효과가 높을 그 노선, 구간을 네, 구간을 네. 선정해서 그 구간을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하고 예. 그다음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임기 내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B, C도 A보다는 빠르게 개통이 됐다. 그러니까 A 노선 팔 때가 그러니까 착공할 때가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좀 B, C로 가게 되는 거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정부의 일단 의지도 예. A 노선도 많이 정말 빨리 하고 싶었지만 이제 A 노선을 하면서 그 수도권 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네. 교통에서 이제 통근 시간이 지금 OECD에서 가장 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삶의 질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추진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었던 걸로. 그 제가 여기 좀 생각됩니다.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이 사실 쉽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뭐 불확실성도 있고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 지금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그나마 거주지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되어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을 갖다가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노선 변경 일부 변경 조정 가능성들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항상 그렇지만 전철도 마찬가지인데 전철역과 마찬가지로 GTX 역을 어디다가 신설하느냐 혹은 기존의 것을 변경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일정대로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복병처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안전성과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이제 주거 단지로 가게 될 때는 민원도 많고 맞습니다. 또 반대도 많습니다. 그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성규 박사님, 지금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오게 되냐면 집값을 네. 결국은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A의 수서 동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GTX가 그렇죠. 개통을 합니다. 개통을 하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죠? 동탄에 40평형대 아파트가 네. 22억 원에 거래가 됐다. 예, 네. 예. 지금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뭐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한번 네. 또 평가를 좀 해주시죠. 시장 상황을요. 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원체 지금 오랫동안 지금 한 2년째 침체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탄에서 이번에 GTX 개통과 관련해서 저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GTX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이제 개통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다면 이건 말 그대로 역사적인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당히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GTX A 노선이나 GTX D 노선 이런 등에 있어서 인천이라든지 경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6주째 사실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자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지의 가격이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한 그런 부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인천과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GTX 개통을 앞두고 사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동탄과 수서의 일부 개통과 관련해서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GTX 호재 외에도 네. 반도체 벨트가 구축이 된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 지역만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급 도시 같은 그런 일종의. 부분들이 네. 다 같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 GTX 개통 하나만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GTX 역사가 신설된다는 이슈로 해서 인도권 지역에서 네.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지만 그 뒤에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허지부지되거나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이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특정 단지의 가격 출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치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생각은 하는 것은 다소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일정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그 시점에 있어서 반영이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호재가 잇따르지 않을 때는 가격은 원점으로 혹은 일부 조정을 반드시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최근에는 호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네. 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조금 성급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도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인도건은 이제 GTX C와 관련된 호재였었잖아요. 네네. 거의 뭐 70%, 80% 폭등했다가 최근에 가격은 다시 좀 오르기 네네. 직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건의 GTX C 재료는 상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취소도 안 됐는데 이게 폭등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되는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발표되었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금방 가시화될 것처럼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착공해서 한 2030년 가까이 돼야만이 지금 개통이 되거나 가시화된 어떤 부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눈으로 확인할 지금의 수 있는 동탄처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희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탄 수서 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한번 반영이 됐었지만 다시 주춤했다가 이번에 이제 여기 완성됨으로써 혹은 또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화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잔뜩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이 나중에 여기 신설이 되고 본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시화되는 시점에 가게 되면 아마도 또 다른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집값이 워낙 민감하니까 네. 이번에 동탄 40평형이 22억에 거래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마포의 같은 40평형대 아파트보다 지금 동탄의 40평대가 네. 현재로서는 체결가 기준으로는 더 높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서울 집값에 네. 뭐 쉽게 말해서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의 하락에 GTX가 영향을 주는 것의 시작이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네, 서울 집값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장주라고 할 정도의 네. 대표적인 어떤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마포 레미안 그 마레프라고 해서 네, 프로지오 프로지오. 예. 네. 그 아파트인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 서울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그 탄탄하고 입지적인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단지인데 가격대가 지금 비슷하게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동탄의 경우에 있어서 떨어져 있더라도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1시간 이내에 어떤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내에 있는 수요들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서울의 경우에서는 향후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서울은 나름대로 가치를 가져갈 것 같고요. 다만 동탄이나 이런 데 교통 호재가 지속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서울을 능가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리 부분이 굉장히 단축됐다고 해서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GTX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시간 부분이 단축되는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 GTX를 이용하시고자 할 때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 역에서 탑승하기까지의 시간과 그다음에 도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계산한다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아주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다소 또 조정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곱하기 3분의 1은 아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한 2분의 1 정도로 2분의 1?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는 성급한 기대감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과도하게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조정을 나중에 거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화 본부장님, 이 얘기까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1,000만 명 넘는 도시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 외에서 이 비수도권에서 한번 메가시티를 또 한번 추진해 보겠다. 뭐, 예. 뭐 교통교체 이런 걸 해서 지금 나오는 게 CTX 또 XTX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 또 생소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 XTX는 실은 요번에 민생 토론회 때 새롭게 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X는 어떤 것들도 다 해서 이제 부산에 가면 P고 이제 대구가 가면은 DTX가 되겠죠. CTX는 이제 충청권에서의 C 해서 CTX가 됩니다. 그 지금 이 부분은 예. 결국은 이제 지방에서는 그러면은 광역교통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예. 양상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주거가 이렇게 점점 외연으로 확장이 되면서 일상적인 통행을 위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동을 위한 그 시간과 거리가 많이 걸리는 게 문제고요. 예. 그게 양도 많고 횟수도 빈번하고 네. 그다음에 승용차하고 대중교통하고 봤을 때 승용차도 좀 불편하고 대중교통도 불편한. 둘다 이거, 불편해요. 예, 수도권은 지금 그게 문제고요. 네. 그 지방 대도시권으로 오면은 지방 대도시권은 어쩌다 한 분이라도 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서 대중교통하고 승용차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보게 되면은 서울은 거의 1대1, 뭐 1.1대1 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별로 이렇게 시간 경쟁력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밀리지 않는데 지방 대도시권은 대중교통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2배, 뭐 심지어는 3배, 4배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방에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급행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게 XTX고요. 네. CTX는 거기에 대한 우선적인 시범 사업으로 충청권에다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메가시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하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가시티는 1,000만 이상의 네.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지방 대도시권에서의 메가시티는 그 숫자적인 1,0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도시, 그러니까는 뭐 충청권이라고 하면 대전이 되겠죠. 네.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거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산업 거점이 됐던 지방에 있는 중소단위 거점이 됐던 그 거점들을 연결해서 그 권역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단일 광역 경제 생활권이 될 수 있는 자급자족. 네. 뭐 일종의 그 자급 권역으로 만들자는 네, 자급 거죠. 권역. 예. 네. 그렇게 해서 수도권하고도 어느 정도 비교 우의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네. 이런 형태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X라는 거에 이제 이 C가 들어간 건 충청의 C. 그렇죠. 네. 그러니까 CTX를 만든다면 저 지역을 저렇게 연결을 하면 그렇죠. 예. 저 여권에서 한 1,000만 명 정도의 메가시티는 조성될 수가 있지 예. 않겠느냐. 1,000만보다는 약간 적을 약간 수 있지만, 작지만. 예, 그 정도의 권역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두 분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박경호 본부장님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 감소를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늙어가고 있는 고령화인데 굳이 저렇게 또 하나의 전국에 메가시티가 있어야 되며 그걸 위해서 또 저렇게 XTX를 또 사업을 하는 것이 뭐 비용 낭비, 세금 낭비가 아니냐, 저게 의미가 있느냐, 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저희가 다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 지방에서 인구 감소는 더 굉장히 빠르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부산까지도 지금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방에서 인구 감소, 산업 쇠퇴, 뭐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이 이걸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방이 이런 그 감소 추세를 막고
받고 이걸 현상 유지하거나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 거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 거점이라는 것은 또 주변에 있는 지역하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거점을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그럼 그쪽에서 직주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와서 머물기 좋은 공간이 나타나고요. 그 공간이 확대되면서 그 지방에 있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적인 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게 정부에서 먼저 선투자로 교통시설을 먼저 하고 예. 저희는 선교통 후개발이라는 개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교통에서는. 네, 네. 그래서 교통 부분이 먼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 공간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지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현 박사님 어떻습니까? GTX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왜 굳이 XTX까지 뭐 이렇게 물음표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교통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에서는 이제 수도권은 이쪽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 자체가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지방에 있어 특정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으로서 하나의 생활 권역으로 묶게 된다면은 해당되는 인구들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수도권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이나 의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조금 먼 거리라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XTX의 어떤 그러한 촘촘한 어떤 연결망으로 해서 예. 말 그대로 그 대도시 메가폴리스 같은 그런 쪽에 있어서 지역민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편의성들을 갖다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지방 뭐 산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런 교통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권 생활권으로 해서 하나 묶어주는 부분들은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농촌도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중심으로 지방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와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통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세상,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초연결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렇게 교통 환경이 또 변하면 우리 도시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함께 뒤따라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되는 교통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할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주성현 박사 아까 직주락 그 예, 부분 예, 한번 예. 조금 더 얘기하고 예,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예.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당되는 직장과 그다음에 주거와 네. 그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통해서 본인이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갖다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락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런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지역의 경우에서도 그 지방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주락을 갖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구축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지방도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교통망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추구나 이런 사업 추진은 굉장히 의미를 우리 대한민국이 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성규 박사께서 이제 직주락하고 해서 XTX에 대한 부분들 네네, 또 보완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박경화 본부장님,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 GTX라는 게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참에 지금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명 도시에서 지금 도로들을 다 밑으로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좀 세계적인 트렌드인가요?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작업인가 봅니다. 밑으로 교통을 넣는 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발달을 했고요. 예, 예. 지금 TBM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지금 GTX를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 공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발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막 도시가 점점 커지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뭐 건물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네. 도로나 철도로 인해서 공간이 분절되고 그다음에 네.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도 지금 발생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도시가 좀 오래되면은 재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시설들을 지하로 넣는 네. 그런 방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파크 네. 애비뉴라든가 파크 애비뉴. 네. 아니면 허드슨 야드 같은 네네. 그런 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아마 1900년 초반부터 철도 지하에 대한 논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게 논의가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맨하튼 남북으로 가로지는 철로와 철도 부지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 역사를 신축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어떤 그 상부에 개발할 수 있는 공중권, 그러니까 에어라이트라고 하는데 네.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빌려줘서 거기를 건물을 개발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허드슨 야드도 마찬가지로 지하에다가 기존 철도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위에 인공지대로 덮고 공중권을 이용해서 한 21조에 달하는 비용을 조달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도 미국 사례입니다만 네. 가장 유명한 게 보스턴의 빅 디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도로의 상부를 덮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고요. 위에다 선형공원을 조성을 해서 어떤 그 위에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확보한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공공재원 투자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부동산 폭등 등의 그런 어떤 피해도 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라든가 일본에서도 많이 이런 도로나 철도 부분의 지하와 그 위에는 상부 공간을 활용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지하화 할 때 얘기할 때 센트럴 파크를 얘기했는데 파크 애비뉴를 제가 센트럴 파크가 나왔다는 점. 주성희 박사님, 저희가 이제 GTX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 바뀐다 할 때 이 지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네네. GTX 얘기를 좀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철도도 밑으로, 네. 도로도 지하화. 그럼 많은 공간들이 위에 남게 되면 그렇죠. 진짜 뭐 생활이나 뭐 집값, 부동산 지형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지하하게 되면 그 위에 상부 공간들은 어떤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그런 측면들이 네. 있게 되고요. 그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가적인 이익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쪽을 공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네.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처럼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임대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화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또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비용 조달이 상당히 난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주로 해결을 하는데 사실은 지하화할 경우에 상부 공간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그러한 자금 조달, 즉 사업비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정부든 아니면 지자체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했고 박경화 본부장님, 이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GTX에 들어가는 일단 재원이 130조가 넘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경제적인 효가 있느냐, 그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느냐. 네. 뭐 교통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경제 뭐 GDP 성장으로 가느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GTX라는 것? 예, 일단은 이제 교통적 측면에서 시간도 줄지만 이제 수혜 인구가 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83만 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GTX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생활 편의가 향상되는 사람들도 그 정도가 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를 이제 생산을 얼마 정도 유발을 더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부가가치를 얼마 정도 좀 상승시킬 것이냐, 네. 고용은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이냐 등으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걸 네. 이제 KDI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예, 1기 신도시에는 당시 한 86만 명에서 이제 지금 확대가 되었을 때 1기 신도시에서는 생산 유발 효과만 봤을 때는 한 30조 정도에서 44조가 더해져서 총 75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기 신도시 12조에서 좀 더 늘어나서 약 30조 6천억의 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고용 유발 효과는 1기 GTX 때는 22만 8천 명 정도에서 대거 늘어나서 한 51만 6천 명 정도의 그게 KDI 고용 자료였죠. 예,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있는 건 자료입니다. 예.
교통부 예. 자료인가요? 예, 국토교통부 자료인데 아마 이거는 기대 효과를 같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실제 건설 과정에서 좀 바뀐다고 하면은 약간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량이나 규모 자체가 원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투입 양 대비 나오는 효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거는 GTX가 들어났을 때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이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그 일부 좀 뭐 낙후되거나 아니면은 아직 개발이 좀 진행되지 않았던 저개발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 그런 지역에서 GTX-역 개통으로 인해서 거기가 뭐 트리플 역세권 뭐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뭐 또 다른 그런 경제적 효과는 저희가 또 여기 안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경제적 효과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교통의 편의, 단순히 국민들이 편리함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이제 이를 통한 추가적인 경제적인 연관 효과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기 박사님 지금 민간 참여는 필수적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쪽에서도 같이 재원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부 재원만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정부의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요. 이게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많은 교통시설 그리고 서울의 국제업무단지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대하는 것은 민간에서 얼마나 만큼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해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사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지방의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생각보다 적게 되면 그 시설 자체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이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가는 사실 정부의 판단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유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1기 GTX든 2기 GTX든 간에 사실 가능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간 자원이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그 부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이게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134조나 이런 부분에서 더 들 수도 있죠. 더 들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부가 정확한 사업성이 있는 그런 노선을 갖다 획정하고 예타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민간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부분들을 설계하고 심사를 받느냐 그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성만 주로 강조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반드시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도 우리가 관심을 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화 본부장님, 이제 A로 따지면 수서 동탄 같지만 이제 수서에서부터 삼성까지 가게 되면은 기존의 주거 지역이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 밑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발도 큽니다. 뭐 특정 아파트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안전성 어떤가요? 이게 60m 밑으로만 가면 괜찮은지 또 우려들은 있어요. 안전성 이야기 해보죠. 그 아무래도 이게 지하를 이제 파고 그다음에 이게 없었던 기술이고 저희가 그래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실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지하를 뭐 또 대부분 고층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 이제 지하에 아무리 깊게 가도 이걸 한다고 하면은 혹시 뭐 집안이나 이런데 무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굉장히 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 기술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적인 부분들에서 그런 그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안반이 지하로 갈수록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은 아무래도 그런 안반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은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석을 깬다던가 하는 이 안반을 깬다던가 했을 때 소음이나 진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해서 아까 예. 잠깐 언급드렸는데 TBM이라고 하는 그런 첨단 공법들을 적용을 해서 GTX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난 안전 뭐 구역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IoT 융합 스마트 대피 유도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지능형 제어 설비 등을 통해서 어떤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수소 동탄 어느 정도 요금 될까요? 현재 개통 예. 때문에. 지금 얘기는 한 4천 원 정도 아직 이제 발표나진 않았습니다만 4천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네. 근데 만약에 같은 동일한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서 동탄의 SRT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7천 원대 정도로 네, 나오고요. 맞아요. 광명에서 서울 가는 경우는 한 8천 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뭐 광명 서울 같은 경우는 15분 걸리거든요. 네. 그 KTX 타게 되면 이제 그 정도까지 빠르진 않지만 그런 거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중간쯤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 절감되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수도권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환승 할인해서 저희가 이제 수도권 통합요금제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데 그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승 할인을 과연 GTX에서 적용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환승 할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한테 그걸 보전해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네,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네, 요금 얘기 같이 해주시죠. 첨언하면은 지금 이제 아마 4천 원대 중반 이야기가 아마 이제 논의의 시작점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될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의문스러운데요. 과거에 우리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민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용 요금이 생각보다 비싼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편의성과 자기의 요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서 운전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GTX 같은 경우에도 A의 여기에 전체 요금 부분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 노선, C 노선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의 그 사업 자금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민자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측면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분이 단순한 어떤 그 해당되는 비용에 있어서 비용을 갖다가 일정한 수익을 합쳐서 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성도 고려하되 민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노선에 있어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의 수준까지도 다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논의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의견들을 갖다 취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금의 수준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두 분도 얘기했지만 이걸 K-패스랑 또 그렇죠. 할까 말까 아직도 요금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3월 30일 여러분 드디어 GTX-A의 일부 구간입니다만 이 수소 동탄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따 개통하게 되면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두 분과 함께 한 번 더 이 GTX 특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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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터족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요. 오직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일본에서 처음 생기기 시작한 이 프리터족,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터족이 늘고 있는가, 그 원인과 어느 정도인지 현황, 그리고 프리터족이 늘어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풀 수 있는 해법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